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정예의 리더 교육을 보면서 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 번째 3주차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3주차부터는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5가지 언어, 특별히 각자가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두 주를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봉사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인슈타인 1905년에 26살 때 발표한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년의 벽에 봉사의 상징이 과학의 상징을 대체할 때가 되었네. 또 아인슈타인은 사랑이 과학보다 강력함을 깨닫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된 가장 분명한 그림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한 이후에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를 본받으라 사랑으로 종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모습, 그 봉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 저자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개인적인 중심이죠. 나 중심에 대한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봉사의 개념을 또 생각하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고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역은 역기능 가정의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섬길 때 진정한 봉사의 자유가 사라진다. 고역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역효과가 되게 마름이죠. 그래서 고역은 분노, 양심,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는 그것은 사랑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참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책감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예.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한 강요도 사랑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봉사를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봉사를 말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벅다. 사도행전 20장 혼전 말씀을 이용했고요. 많은 봉사 행위, 또 인생에는 봉사로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가득하다. 우리가 또 직장에서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지나가는 어르신을 태워주거나 상대방이 필요한 무언가를 해줬을 때 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또 좋은 친절함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꼭 어떤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마사의 남자,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자기한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남자로서의 감정이 생기지 않다는 거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와서 어떤 친절함을 베풀고 또 도움을 주었지만 그에 대한 마음이 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박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늘 힘들 때마다 그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자기 기숙사에 문이 고장났을 때도 와서 아버지가 고쳐줬다. 그래서 아버지와 많은 닮은 점 때문에 친절함과 그런 자기에 대한 마음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사님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것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자신이 정말로 진실해야 된다. 마크가 당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우정이 당신에게 의미심장한 것은 진실이지만 연인으로 이어질 관계도 아니고 또 결혼을 이어질 관계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만약에 이 관계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교제하기 원하게 된다면 지금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대한 관계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제안은 이야기를 적으라고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만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우리 관계가 어떤 부분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입장을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최대한 돌려서 말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해보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우정적인 부분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면 갖고 갈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또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마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도록 제안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는 것들은, 남자들은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행동들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데 또 연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절하게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한다는 부분이죠. 정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관계적인 부분에서 일상적인 친절을 대하는 건지, 정말 이성적으로 나에 대해서 끌림이 있어서 대하는 건지를 애매하게 했을 때는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방치하거나 방관해 버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어봐요. 남자에게. 남자들은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분명한 태도를 보일 부분이 있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애매하게 행동했을 때 지혜 있는 자매라면 분명하게 물어봐 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성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당신이 친절해서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박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마샤에게 그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자기도 정말로 좋아하는 연인을 만들 관계들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도 뭔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남자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과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생에서 차지한 것을 모른 채 결혼한다. 그들은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뭔가 잘해줘, 뭔가를 해결해주고 뭔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부분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주는 태도.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로서가 또 내가 뭔가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안 해야겠다. 그래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면서 뭐 여러분에게 강의만 하고 저는 안 하고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7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6번째 챕터인데요. 사랑의 언어 4번째고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함께하는 거죠.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함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과연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한다고 느끼는 것인지. 요즘에는 많이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단 최근 어떤 일러스트레가 그린 그림에도 각자 다 앉아있지만 같은 밥 먹으러 왔지만 다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과연 그들이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의사 엘르트 슈바이처는 우리 모두는 많은 순간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우리 모두 외로움에 죽어간다 라는 표현을 했죠. 오늘 이 시대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언어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얘기한 저자의 내용은 함께하는 대화죠. 인정하는 말의 경우처럼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함께하는 대화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대화의 여러 가지 주제 챕터가 또 나오는데요. 듣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함께하는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말은 말의 내용이 초점이 되는 반면에 함께하는 대화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듣는 그 태도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여러 가지 듣는 가운데 하는 질문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감정, 또 욕구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과 그런 대화를 30분을 쓴다면 내 삶의 30분을 당신에게 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듣고 있다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에서 수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잔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다 맞는데 그의 주된 불만은 제가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이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았고 또 회계사 일을 하면서 굳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된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자기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잔이 자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생각, 욕구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패턴을 건강한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의 방언에 경청하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약간 듣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도통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의 말을 끊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염없이 들어놓는다. 뭐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는 실수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자는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눈을 쳐다보라.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어떤 반항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쳐다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의 스킬은 영업하면서 배운 스킬인데요. 인중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을 할 때 너무 눈을 반하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이 나쁜가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업하면서 배울 때는 사람 인중을 쳐다보라 눈을 쳐다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팁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많이 하는 실수이긴 한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내가 이 대화를 시도하고 이야기할 때 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들을 때 일단 스톱. 그 잠깐 시간이지만 사실 그 일 조금 이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성격이 급한 게 있어요. 좀 소심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절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상대방이 얘기하기 싫겠다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가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가 그걸 물어봐야 되고 내가 땡땡땡을 잊어서 실망했다는 말 같군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감정이 분명히 밝힐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당신의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을 얘기했나 거죠. 네 번째 신체 언어를 관찰하는 건데 불끈 쥔 주먹이라든지 떨리는 손이라든지 눈물 또 패인 이마 인상을 찌푸리다든지 그렇게 신체 언어를 잘 감정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혹시 당신은 한편으로 그를 보고 싶어 한편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닌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때문에 잘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나의 감정을 또는 신천을 잘 보면서 듣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을 끊고 끼어들지 말라. 우리가 잘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보통 연구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17초 동안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죠.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제가 대화를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7초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끼어들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생각해 하고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하고 너무 빨리 끼어들면 그가 정말 바라는 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또한 여섯 번째, 확인 질문하라. 상대방이 이해했다는 거 생각이 들면 그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라. 내가 듣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뭐 말하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오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읽어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표현하라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상대방은 우리가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자가 표현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상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군요. 상사가 자기 추가 수당 주지 않을 거면서 당신을 추가 근무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를 조금 섞습니다. 그래요. 일레인이 바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당신이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알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어왔다. 라는 끝까지 정확한 그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이 도울 만한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시하고 어떤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잘 해줘서 고맙다.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안아달라.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들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든지, 뭐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든지, 뭐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도움될 만한 일이 없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중요한 것을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어떤 일을 경험한 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표현하고 그 누나를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와 함께할 마음이 있어 그리고 긍정적 태도로 그 일을 했어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동참하기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며 느끼는 감정, 또 기억에 남는 행동. 그 친구하고 그때 그 일을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다. 또 수년 동안 남을 기억. 가족과는 마찬가지죠. 커플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추억거리가 많은 커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하는 시간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들 다 하면서 그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또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질문들을 좀 보고 고민하고요.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지만 답을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질문만 너무 단편적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개인들을 다 만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의 답을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도 되고 질문도 하셔도 되고 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셔도 제가 또 답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3주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